여러분, 유럽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비슷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그런 평범한 통념에 아주 과감하게 도전합니다. 유럽이라는 거대한 드라마, 그 뒤에 숨겨진 대본을 지금부터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다양성 속의 통일, 정말 많이 들어본 말이죠? 그런데 철학자 페터 슬로터다이크는요, 이 말이 듣는 사람을 1분 만에 잠들게 만드는 아주 지루하고 공허한 공식일 뿐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아니, 그럼 다양성 속의 통일이 아니라면 도대체 유럽의 진짜 정체성은 뭘까요? 슬로터다이크의 주장은 이겁니다. 유럽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거대한 극본에 따라 움직여온 하나의 잘 짜인 드라마라는 거죠. 자, 그럼 그 비밀스러운 드라마의 구조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극본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개의 그러니까 두 개의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수세기 동안 유럽 전체를 움직여온 동력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트란슬라티오 임페리, 바로 제국의 이전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건 사라진 로마 제국의 정치적 유산, 그 그림자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미시오, 즉 기독교의 사명이라는 정신적인 힘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 이 두 개의 거대한 축이 유럽이라는 드라마를 이끌어온 심장부인 셈이죠. 정말 놀라운 건요, 이 이야기의 실마리가 저 멀리 유럽의 탄생 신화에서부터 발견된다는 점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막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유럽 이야기의 첫 장면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승리의 순간이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모든 게 잿더미로 변하는 완전한 재앙 속에서 그 막이 오릅니다. 그리고 이 비극의 주인공은 바로 아이네이아스,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었던 트로이의 왕자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가 영웅적인 승리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전쟁에서 모든 걸 잃고 쫓겨난 그야말로 패배자였어요. 슬로터다이크는 이 지점을 아주 강하게 짚어요. 유럽의 첫 시작은 바로 패배자 중에 패배자였다는 거죠. 고향을 잃고 새로운 삶을 찾아 서쪽으로 향해야만 했던 일종의 난민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아이네이아스가 그냥 몸만 온 게 아니었어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등에는 늙은 아버지를 업고 한 손에는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품에는 가문의 수호신들을 안고 있었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과거, 미래, 그리고 신앙,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새로운 문명을 이룰 치여 자체를 가져온 겁니다. 바로 여기서 유럽 정신의 핵심이 탄생합니다. 바로 두 번째 기회의 신화예요. 유럽은 본질적으로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땅이라는 아주 강력한 정체성이 이때부터 시작된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기회라는 신화, 이 건국 이념이 과연 역사 속에서 어떻게 반복되고 변주되어 왔을까요? 그 과정을 따라가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슬로터다이크는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주장을 하는데요. 사실 이 신화를 가장 완벽하게 실현한 건 유럽인들이 아니라 미국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유럽에서 실패하고 도망치고 새로운 기회를 찾던 패배자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만든 나라가 바로 미국이잖아요. 그야말로 두 번째 기회의 땅을 궁극의 형태로 만들어낸 거죠. 그럼 다시 유럽으로 돌아와서 로마 제국을 다시 세우려던 그 수많은 시도들이 전부 실패로 돌아간 뒤에 유럽에는 과연 뭐가 남았을까요? 슬로터다이크는 이걸 아주 냉소적으로 표현합니다. 남은 건 굴욕당한 제국들의 클럽뿐이었다고요. 한번 쭉 훑어볼까요?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영국, 동쪽으로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까지. 이 모든 나라들이 한때는 제국이었지만 결국 그 꿈을 포기해야만 했어요. 유럽 대륙 전체가 제국의 야망을 품었다가 실패한 경험을 공유하는 그런 공간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가 1914년과 1945년 두 번의 끔찍한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완전히 잿더미가 되잖아요. 바로 그 재앙 속에서 유럽은 다시 한번 두 번째 기회라는 오래된 신화를 꺼내듭니다. 이번에는 제국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방식으로요. 그렇게 탄생한 게 바로 지금의 유럽연합, EU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두 번째 기회였던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가 유럽의 외적인 드라마, 즉 제국의 이전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그 내면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유럽인의 정신세계를 형성한 두 번째 막,
바로 신앙이 만들어낸 아주 독특한 내적 갈등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야기는 서기 390년 밀라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로마 황제 테오도시우스가 학살을 저지르자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황제를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공개적으로 참회할 것을 요구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세계 최강의 권력자였던 황제가 주교 앞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바로 이 순간 세속 권력과는 다른 독립적인 정신적 권위, 즉 두 번째 권력이 탄생한 겁니다. 이 사건이 유럽 정신에 아주 깊은 흔적을 넘깁니다. 바로 내적 이원론인데요. 슬로터다이크의 표현을 빌리자면 유럽인의 머릿속에는 항상 두 개의 목소리가 들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황제의 목소리와 주교의 목소리. 즉, 세속의 권력과 정신적 권위라는 두 명의 주인을 동시에 섬겨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어느 한쪽에만 100% 충성할 수 없는 이런 내적 분열, 이게 언뜻 보면 불안정해 보이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유럽의 아주 독특한 특징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절대 권력을 거부하는 반전체주의적인 본능, 또 세상을 약간 삐딱하게 보는 아이러니, 그리고 서로 다른 두 가지를 종합해서 새로운 결론을 내는 변증법적인 사고 방식까지도요. 이 모든 게 그 내면의 두 목소리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제국의 유령이라는 외적인 힘과 내면의 두 목소리라는 내적인 힘. 이 두 가지가 바로 유럽 드라마의 극본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극본은 현대로 와서 어떻게 변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이 드라마의 어떤 장면에 서 있는 걸까요? 원래 기독교의 목표는 이 세상, 이 현실을 넘어서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목표가 세속적으로 바뀝니다. 세상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욕망으로요. 우리가 잘 아는 진보, 발전, 혁명 같은 개념들이 바로 그 결과물입니다. 슬로터다이크는 현대인의 이런 상태를 앞으로의 도피라고 표현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더 이상 현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돈, 권력, 야망 같은 것들에 쫓겨서 끊임없이 다음 또 그 다음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는 마치 도망치듯이 앞으로만 나아가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정말 쉴 틈 없이 앞으로만 달려가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지금 이 순간처럼 잠시 멈춰서서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걸까? 라고 생각하는 우리. 과연 우리는 이 드라마 속에서 많은 편일까요? 아니면 아주 적은 소수일까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